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 니년 얼굴은 다시 보기도 싫다! 온 집안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나는 며느리. 하인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담 너머로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없이 다가온 시아버지가 더러운 빨래 뭉치 하나를 슬며시 손에 쥐어줬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때가 잔뜩 낀 헝겊 뭉치였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도대체 저 빨래 뭉치를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주었을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최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99칸 기와집에 하인만 25명. 마당 한가운데는 100년 묵은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최참판은 매일같이 가문의 족보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감나무 둥치는 두 팔을 벌려도 모자랄 만큼 굵었고 가지는 마당 가득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최참판은 그 나무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이 감나무가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최씨 가문은 3대째 참판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다. 이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가문의 이름은 재산보다 귀하고 명예는 목숨보다 무겁다. 최참판은 매일 아침 족보를 읽고 나면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눈으로 살폈지만 잘못을 보아도 호통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줄 뿐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최참판을 두고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속이 깊은 분이야. 말이 없어도 다 알고 계셔. 최참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서방이라 불리는 외아들이었는데 얼굴은 반반하고 글재주도 있었지만 마음씨가 비뚤어지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온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응석바지로 자란 탓이었습니다. 최참판은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려 했지만 박씨 부인이 번번이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자란 최서방은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씨성을 가진 22살의 처자였는데 3년 전 이 집에 시집을 온 뒤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씨 며느리는 원래 안동에서 이틀 길 떨어진 예안고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훈장이었고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손재주가 있어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오던 날 며느리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야, 큰 집에 시집가니 좋겠구나. 하지만 큰 집일수록 며느리 자리는 더 힘든 법이다. 묵묵히 견디거라. 세상은 결국 바른 사람 편을 드는 법이니. 그 말이 옳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씨 며느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기 전 최참판이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집에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우물처럼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진을 속에 묻힌 옥은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것 속에도 귀한 것은 귀한 자리를 잃지 않느니라. 며느리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진을, 옥, 더럽고 냄새나는 것.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해주려 한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두마. 최참파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 집 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다. 보이는 것을 쫓으면 길을 잃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면 언젠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의 덕담이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며느리가 깨닫게 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며느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마치 진을 속에 묻힌 옥처럼 3년 동안 며느리가 버텨온 힘은 어쩌면 그 말 한마디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씨 며느리의 하루는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온 집안이 잠에 빠져 있을 때 며느리는 홀로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불씨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아궁이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묵묵히 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빨래를 삶고 물을 길어 올리고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마쳐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물을 깃는 일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우물은 집에서 한참 걸어가야 했고 물동이는 무거웠습니다. 2번, 3번 왕복해야 하루치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길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길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별빛 아래서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성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해도 칭찬 한마디 없었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이거사 밥에서 뜸이 덜 들었잖느냐? 빨래가 이게 뭐냐? 때가 다 남아있잖아.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집 자식이기에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박씨 부인이 하인들 앞에서 면박을 줄 때였습니다. 너희들 이 며느리 좀 봐라. 예안 촌구석에서 온 것이 별 수 없잖니. 손이 거칠어서 밥 짓는 것도 저 모양이야. 하인들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며느리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고개를 돌려 참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견디거라. 그래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견딤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최서방은 더했습니다. 끼니 때만 되면 나타나 밥을 먹고는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말이라도 걸었습니다.
오늘 날이 덥네. 밥이 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마치 집 안의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편네는 얼굴도 변변치 않고 몸도 약해 빠졌어. 자식 하나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남편은 하인들 앞에서도 버젓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조차 며느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며느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비난은 며느리에게만 쏟아졌습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참판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무언가를 챙겨주거나 아들을 혼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힘들어 보일 때면 조용히 마당 한켠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가로지르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며느리는 진을 위에 엎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저게 뭐야? 마당 다 더럽혔잖아. 며느리는 얼른 일어나 진흙을 털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참판이 마루 끝에 앉아 있다가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모여 3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집안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조카 최달수라는 자였는데 해마다 몇 차례씩 이 집을 드나들며 최참판의 비위를 맞추고 선물을 바쳤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최참판이 아프다 싶으면 무난 인사를 핑계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항상 비단 보자기에 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소질이 이리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오라. 큰아버지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최달수의 눈은 항상 안채 쪽을 훑었습니다. 이 집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릴 때면 고개를 쭉 빼고 들여다보았고 토지 문서가 있을 법한 사랑채 서랍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며느리 주제에 어른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는 기억했습니다. 최달수가 왔다 간 날이면 최참판의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는 것을. 그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 벼가 출렁이고 마당에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리던 때였습니다. 최참판이 갑자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밥 몇 숟갈 먹고
약 한 첩 먹으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피부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최찬판에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닙니다. 안으로 무언가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증세는 5장 중 하나가 크게 상한 것인데 제 손으로는 어렵습니다. 한양에 있는 명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울기는커녕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방 앞을 서성이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창고 열쇠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병문안을 한 번 하고는 사랑채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밤중에 사랑채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연세가 있으시니 명이 다 되셨나 보지 뭐.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집의 기둥이 쓰러지는 것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방 앞을 서성이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저 웅장하고 무게 있던 어른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구나.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약을 구해보겠습니다. 마을 너머 산에 가면 희귀한 약초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 증세에 맞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의원도 못 고친다는 병을 내까지 것이 고친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의원한테 맡기면 됐지. 굳이 나서서 일을 더 크게 만들 생각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의원 어른을 믿습니다. 하지만 의원 어른께서 손을 쓰기 어렵다 하셨으니 한 가지라도 더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끄러워. 내가 살림이나 제대로 해. 최서방도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약초는 무슨 약초야. 괜히 나섰다가 아버지 병이나 더 악화시키지 마. 그리고 산이 얼마나 험한 줄이나 알아? 너 같은 몸으로 오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이 집에서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에서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모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로 3년을 버텨온 며느리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눈빛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금 이 어른이 신음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인 복동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동이는 이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하인으로 올해 55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약초꾼으로 산을 누빈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허리가 굽어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복동이는 마구간 옆쪽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가니 복동이는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나 좀 도와줘라. 시아버지를 살려야겠다. 복동이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님, 그 산은 험합니다. 길도 없고 짐승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님 몸으로는 몸이 어떻다는 건지는 나도 압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 복동이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허리 굽은 몸으로 그 험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최참판이 어릴 적부터 봐왔습니다. 그 어른이 쓰러져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새벽에 떠나시지요.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야 저녁 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복동아. 마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봐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요.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신을 꿰맸습니다. 낡은 집신 밑에 헝겊을 덧대어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래 걸으려면 발이 버텨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집신을 만들면서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하늘이 알겠지. 새벽 별이 아직 지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동이가 등에 바구니를 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물통과 감자 두어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자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별빛도 가려졌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발 아래로는 돌부리가 튀어나왔고 이슬에 젖은 풀이 집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마님, 아직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어서 가자.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걸을만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발바닥이 시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방에서 신음하고 계신다. 그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구박을 받아도 참았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견뎠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산을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복동아,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자. 예, 마님. 두 사람은 산속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1시즌쯤 걸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안개의 자욱한 골짜기 사이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붕에 이끼가 끼고 담장이 무너질 듯 했지만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 것 같구나. 길을 물어보자. 복동이가 앞장서서 다가갔습니다. 초가집 앞에 서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파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을 꿰뚫어 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파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안동 최참판 댁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병환이 깊어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초가집 안은 온통 약초 냄새였습니다. 천장에는 말린 풀들이 다발로 매달려 있었고 항아리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고 아담한 방이었지만 빈 구석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며느리에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향이 깊은 차였습니다. 병의 증세가 어떠하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증세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는다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몸에서 단내가 난다는 것. 노파는 눈을 감고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병은 보통 뿌리로는 안 된다. 이 산 북쪽 바위 아래 이끼 속에서만 나는 희귀한 약초가 있어야 한다. 잎 뒤에 붉은 점이 있어서 일반 사람이 지나치기 쉽지만 뿌리의 기운이 깊어서 오장을 살리는 데 쓰인다. 그런데 노파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초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병은 밖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안에서 오는 것도 있다. 내 시아버지의 병은 몸의 병만이 아니야.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는 사람의 병이다. 그 상처를 알아야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느니라. 며느리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속 상처. 그것이 무엇인지 며느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감이 왔습니다. 최달수가 오고 간 날이면 시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던 것이, 족보를 펼쳐보다가 손을 덜덜 떨던 것이.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산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다 하지 말거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니. 노파는 약초가 있는 곳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북쪽 바위, 이끼가 가장 두껍게 낀 곳, 해가 닿지 않는 응달.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약초를 캐거든 반드시 뿌리째 캐어라. 그래야 효험이 있다. 줄기만 꺾으면 효험이 반도 되지 않느니라. 며느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파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집에 돌아가면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일 수 있느니라.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파가 일러준 대로 북쪽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바위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노파의 집에서도 1시간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바위를 기어오르고
계곡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계곡물은 차가웠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복동이가 먼저 건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님, 잡으십시오. 며느리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건넜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하인의 손을 잡는 것을 박씨 부인이 보았다면 또 한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속에는 체면을 차릴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신이 다 헤어졌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위 아래 이끼 속에서 초록빛이 감도는 작은 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잎이 좁고 키가 작았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잎 뒤에 작은 붉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복동아, 저것이다. 복동이가 달려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님, 맞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약초는 백리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 뒤에 붉은 점이 있습니다. 영험한 것입니다, 마님. 며느리는 두 손으로 약초를 조심스럽게 뿌리째 캐어냈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뿌리까지 다치지 않도록 주변 흙을 먼저 파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꽉 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빠르지만 더 위험했습니다. 돌이 구르고 풀이 미끄러웠습니다. 복동이가 여러 번 미끄러졌습니다. 며느리도 한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쥔 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당에 서 있다가 며느리를 보고 눈을 흘겼습니다. 어디를 쏘다니다. 이제 오는 거냐. 밥은 누가 하라고. 하인들이 점심도 굶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초를 정성스럽게 씻어 솥에 올렸습니다. 뿌리까지 잘 씻어냈습니다. 물의 양을 가늠하며 불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며느리는 시아버지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르신, 곧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계신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뜰에서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는 밥은 안 하고 방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최서방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저걸 데려다가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며느리는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솥 안에서 약이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최참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눈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내가 직접 구해온 것이냐? 예, 어르신. 산에서 캐어왔습니다. 최참판의 눈가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약사발을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최 참판은 천천히 약을 마셨습니다. 쓴 약이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고맙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며느리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땀을 흘리더니 새벽이 되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밤 내내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음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땀 흘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수건을 적셔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사흘 후 최 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의원도 못 고친 병을 저 며느리가 약초를 구해왔다고? 어디서 저런 걸 알았대?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 씨 부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더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영리한 척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 눈에 들려고 저러는 거라고. 최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뭘 대단한 것처럼. 며느리는 그 말에도 웃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계시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최 참판이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앉거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자. 최 참판은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이 집안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최 참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겁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재산의 절반은 사실 내 것이 아니다. 며느리는 눈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내 아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역병이었는데 그 해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아우는 아이를 남기고 갔다. 그 아우가 남긴 재산을 내가 잠시 맡아두기로 했는데 아우의 아이가 너무 어렸으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내 재산과 뒤섞여 버렸다. 내 조카 달수 놈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자가 그 재산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며느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최 참판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 며느리야, 이 집에서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박 씨는 달수 놈과 이미 손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내 아들도 믿기 어렵다. 하지만 너는 3년 동안 내가 보아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내 몸이 이러하니 최 참판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있습니다. 최 참판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색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최 참판이 회복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최 참판은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오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붓을 잡고 천천히 무언가를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거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참판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최서방과 박 씨 부인,
그리고 마침 와 있던 최달수까지. 모두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달수는 오는 길에 선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비단 한 필에 꿀 한 단지, 인삼 두 뿌리, 그리고 연신 굽실거렸습니다. 큰아버지, 많이 좋아지셨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소질이 밤마다 큰아버지,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최달수의 눈은 최참판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서랍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최참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우 달부의 재산 문제를 오늘 정리하겠다. 달수야, 내 아비가 남긴 재산은 내가 문서로 작성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돌려주겠다. 최달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질이 그것만 바랐습니다. 큰아버지처럼 의리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며느리는 최달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린다고 방심하는 사람의 얼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긴 줄 아는 사람의 얼굴. 하지만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일단 재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오랜만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밥상에 웃음소리도 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먹구름은 이미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복동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동이가 부엌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간밤에 달수 도련님이 박씨 마님과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몰래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마당 옆 창고 처마 밑에서 오줌을 누다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수 도련님이 이러더군요. 복동이가 잠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참판 어르신이 작성한 재산 문서를 빼돌리겠다고. 어르신이 관아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가져오겠다고. 그리고 서방님께는 따로 돈을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은자 50냥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냥. 이 집 며느리의 3년치 삭도 되지 않는 돈으로 아버지를 팔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마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며느리가 참판 어르신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거슬린다고. 며느리가 어르신 곁에 있으면 일이 틀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박씨 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 아니야, 복동아. 잘 말해줬어. 고마워. 복동이가 나간 뒤 며느리는 한동안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구나.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에 모래가 섞였다고 했습니다. 빨래에 때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물 깃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마당 쓸 때 먼지가 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마당을 걷는 걸음걸이가 나쁘다고도 했습니다. 트집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최서방도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편네는 도대체 쓸모가 없어. 자식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하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동이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달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버지, 제가 관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 문서를 이쪽으로 주시면 제가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큰아버지가 직접 가시기엔 몸도 아직 불편하시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서 최참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고 기어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꾸나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 안 됩니다. 그 자에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최달수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 상황을 뒤집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서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최참판을 찾아가니 방 안에 최참판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병이 나은 것 같았다가 다시 깊어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최참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르신. 내가 어리석었다. 달수놈에게 문서를 넘겼다. 그 자가 관아에서 처리해 준다기에 몸이 불편한 내가 번거롭지 않겠다 싶어서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관아에 사람을 보냈더니 달수놈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하더구나. 최참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이런 어른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속았다. 30년 동안 지켜온 아우의 재산을 그놈에게 빼앗겼다. 며느리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쓰신 기록이 있습니까? 달수 도련님이 하신 일을 적어두신 것이. 최참판은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달수가 마차를 몰고 와서 집 안의 세간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재산의 절반은 이제 내 것이오. 문서가 있소. 어디 두고 보시오. 최달수는 하인들을 앞세워 창고 문을 열고 곡식 가마니를 끌어냈습니다. 마당에 수레가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못 본 척했습니다. 최서방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복동이는 며느리 곁에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마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복동아, 지금은 지켜봐. 그때 최달수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뭘 봐? 이 집 며느리 맞지? 잘 들어. 이제 이 집 절반은 내 것이야. 앞으로 내가 올 때마다 고개 숙이고 인사해. 알겠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일은 어르신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최달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쫓겨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두고 봐. 최달수는 그 말을 던지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레가 삐걱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 밥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내보낼 사람이 있다. 모두의 눈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하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이씨 며느리, 너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자식 하나 낳지 못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쓸모라고는 없는 것이 이 집에서 밥만 축 내고 있으니 당장 오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 없다. 당장 짐 싸서 꺼져. 이 집 며느리 자격 없어.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온 마당에 울렸습니다. 담 너머 이웃에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온 여인을, 3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사람을, 자신의 아내를 한마디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복동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낸 흔적이라고는 낡은 치마 저고리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면서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3년이구나.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박씨 부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가지 못해. 며느리는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최참판이 방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나오셨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영감은 들어가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최참판은 박씨 부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년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를 전하려는 간절함. 최참판은 천천히 다가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더러운 빨래 뭉치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때가 잔뜩 낀 헝겊 뭉치였습니다. 간직하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저 영감이 이제 정신이 나갔나. 더러운 빨래 뭉치를 왜 줘? 창피하지도 않아요? 최서방도 킥킥거렸습니다. 아버지, 뭘 그런 걸 주세요. 하인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빨래 뭉치를 꼭 품에 안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며느리가 이 집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눈물은 대문 밖에서 흘렸습니다. 홀로 조용히 며느리는 터벅터벅 길을 걸었습니다. 친정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길가의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먼저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낡은 보따리 하나와 더러운 빨래 뭉치 하나.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해가 지자 길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장꾼 몇 명이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주인 여자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안으로 갑니다. 주인 여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길을 가는 데는 저마다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며느리는 국밥을 먹으면서 품에서 빨래 뭉치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대체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왜 시아버지는 하필 이것을 주셨을까? 며느리는 뭉치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헝겊이 여러 겹으로 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때 묻은 빨랫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옥은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 나는 것 속에도 귀한 것은 귀한 자리를 잃지 않느니라. 그리고 노파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일 수 있느니라.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래 뭉치. 더럽고 냄새나서 아무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을 것. 며느리는 천천히 헝겊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헝겊마다 빨랫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그냥 더러운 빨래였습니다. 최달수나 박씨 부인이 보았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헝겊이 풀렸을 때 손 안에 남은 것은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주막 등잔불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2개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옥패 하나.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서에는 최달수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최참판을 속인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관련된 사람의 이름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병중에 쓴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에는
최달수가 박씨 부인과 최서방에게 뇌물을 건넨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패에는 최참판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아에 제출할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병중에 떨리는 손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눈치챌까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러운 빨래 뭉치 속에 감추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더러운 빨래 뭉치를 마당에서 품에 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며느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이것으로 진실을 밝혀줄 사람. 며느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장, 이 근처에 관아가 어디 있느냐? 주막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관아요? 여기서 한 시즌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밤이 깊었는데 관아에 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가겠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묵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 여자가 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문서를 제출하며 최달수의 죄가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쫓겨난 며느리의 말을 관아에서 들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면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때 산속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에서 베풀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도 베풀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문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두운 주막방 안에서 며느리의 눈빛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포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눈을 흘겼습니다. 뭐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안동 최참판 댁 며느리입니다. 고을원님께 드릴 문서가 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무슨 문서를?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눈치채고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며느리는 옥패를 내밀었습니다. 최참판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문지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 옥패라면 함부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오. 잠시 후 며느리는 원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님은 50이 넘은 관리였는데 눈이 날카롭고 입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드릴 문서가 있습니다. 최달수라는 자가 최참판 어르신의 재산을 편취한 증거입니다. 문서를 가져오너라.
원님은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예, 나리. 이 문서는 시아버지 최참판 어르신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병중에 떨리는 손으로 쓰셨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맞소. 예, 나리.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 문서를 공개하면 그대 자신도 위험해지지 않겠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르신이 더 위험하십니다. 소인의 처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원님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달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달수의 집에서는 문서를 정리하던 최달수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분명히 빨래 뭉치를 받아갔는데 설마 최달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최달수는 나오너라. 그날 오후 최달수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손에 포승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끌렸습니다. 최달수는 며느리를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내년이 쫓겨난 것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빨래 뭉치에 뭐가 들었다고 여기까지. 원님이 탁자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최달수, 내 죄를 알겠느냐? 원님이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달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문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며느리가 꾸며낸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이것은 최참판이 직접 쓴 것이다. 필체도 확인했다. 변명할 생각 마라. 큰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노망이 든 노인네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이놈. 원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병중에도 붓을 들어 진실을 기록한 어르신을 노망이 났다 하느냐. 이 불효막심하고 염치 없는 놈.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날이 최달수의 하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간밤에 최달수가 재산 문서를 불태우려 했는데 자신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 하인이 원본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가져오너라. 원본 문서가 관아 앞에 펼쳐졌습니다. 최달수가 위조한 문서와 나란히 놓이자 차이가 명백했습니다. 도장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글씨체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먹 색깔도 달랐습니다. 최달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습니다. 원님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달수, 내 죄를 낱낱이 고하겠다. 첫째, 친척 어른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한 죄. 둘째, 거짓 문서를 만들어 관아를 속이려 한 죄. 셋째, 죄 없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도록 사주한 죄. 이 세 가지 죄를 물어 중형에 처하겠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최달수의 비명이 관아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씨 부인과 최서방이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오면서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관아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서에는 두 사람이 최달수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심지어 뇌물의 종류까지. 박씨 부인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서방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 모두 소인의 죄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최달수에게 뇌물을 바꾸고 집안 어른을 속인 죄,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은 죄를 물겠다. 박씨 부인과 최서방은 벌금과 공개사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사람들 앞에 섰어 며느리에게 잘못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벌금보다 더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최달수는 전 재산이 몰수되고 곤장 30대를 맞은 뒤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귀양지로 끌려가는 최달수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가 그렇게 탐욕을 부리더니 하늘이 알고 있었던 거야. 결국 다 드러나고 마는 법이지. 더러운 빨래 뭉치 하나가 화근이 됐군. 며느리는 관아 마당에 섰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원님이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요. 최참판 어르신의 재산은 모두 원상복구될 것이요. 아우님의 몫은 마땅한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리다. 최참판 어르신께서 관아에 친서를 보내셨소. 부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요.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쓰셨소. 내 며느리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올 것이니 믿어주십시오. 까고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 나를 믿고 계셨다. 그 한 문장이 3년의 무게를 녹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까지 나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하인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복동이는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100년 묵은 감나무 아래에 최참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돌아왔습니다. 최참판은 천천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병을 앓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잡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고생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3년의 구박보다 더 깊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엇 말이냐? 진을 속에 묻힌 옥이라는 말씀이요. 그것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빨래 뭉치 안에 문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더군요. 최참판이 웃었습니다. 둘 다였다. 며느리는 그 말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빨래 뭉치 속의 문서도 3년 동안 이 집에서 버텨온 며느리도 진을 속에 묻힌 옥이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최서방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망은 이미 관아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최참판의 재산은 모두 되찾았고 아우의 몫은 아우의 정당한 후손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서방은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제대로 알면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이 차네. 몸 조심하거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더러운 빨래 뭉치 하나로 집안을 살렸다니. 시아버지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그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제대로 믿었고, 감나무에는 그의 유독함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마당 가득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마치 그 집안이 겪어온 모든 고난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진을 속에 묻힌 옥은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냄새 나는 것 속에도 귀한 것은 귀한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버려진다 느낄 때 어쩌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받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안에 귀한 것이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진실이 있는 법입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최달수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재산이었지만 결국 잃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씨 며느리가 지킨 것은 빨래 뭉치 하나였지만 결국 얻은 것은 모든 사람의 믿음과 존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시아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